어딜 가? 내 아들 저녁은 차려놓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날 현관문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혼이 나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앞치마였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 밥이 며느리의 친정엄마 목숨보다 중요했을까요? 저는 그날 30년 동안 쓰고 있던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 내 얼굴 가죽과 함께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집구석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과 한 이불 덮고 한솥밥 먹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불쌍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악을 썼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불과 몇 시간 전 그 지옥 같았던 오후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국이 짜다. 넌 30년을 끓여도 이 모양이니? 식탁 머리에 앉은 시어머니 김 여사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콩나물국이 짭짤하다는 타박. 어제 술 처먹고 들어온 아들 속 풀라고 끓인 국이었습니다. 정작 술 먹은 당사자인 남편 민철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해장국 끓인 저만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물 좀 더 부을게요. 됐다. 입맛 버렸다. 너 일부러 그러지? 나 엿먹으라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국그릇을 걷었습니다. 대꾸해봐야 싸움만 나고 싸움이 나면 결국 어디 여자가 어른한테 말대꾸냐며 남편까지 가세에 저를 쥐잡듯 잡을 게 뻔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곰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노름으로 집문서를 날려먹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물까지 몰래 팔아먹었을 때도 저는 묵묵히 식당 설거지를 나가빚을 갚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정수가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안한 거다. 내가 좀만 더 고생해라. 다 지나간다. 그놈의 다 지나간다는 말만 믿고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신 딸이 이혼녀 소리 듣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가슴에 못 박기 싫어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남편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글쎄.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이번에 우리 마누라가 적금 타는 거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도박 빚이구나. 이번 달에 만기되는 제 적금은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또 사달을 낼 작정인 겁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실까봐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발신자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정숙님 보호자 되시죠? 지금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동굴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니? 지난주 면회 갔을 때만 해도 서방 밥 잘 챙겨줘라 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였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바로 갈게요. 선생님, 제발 조금만 버티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혔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 엄마가 기다린다. 이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문지르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 외투를 꺼내 입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딜 그렇게 부산스럽게 움직여? 정신 사납게. 거실 소파에서 TV 채널을 돌리던 남편이 곁눈질로 저를 훑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시대. 지금 당장 오래.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꾸하는 겁니다. 장모님? 저번에도 위독하다더니 멀쩡하게 살아나셨잖아. 병원 놈들 괜히 겁주는 거야. 오버하지 마. 아니야, 이번엔 진짜래. 오늘 밤 넘기기 힘들대. 나 차키 좀 줘. 빨리 가봐야 해. 차키? 차는 내가 써야지.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 약속이 중요해? 사람이 죽는다잖아. 엄마가 날 찾는다잖아. 제가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자 그제야 남편이 인상을 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키우던 개가 짖는 걸 본 주인처럼 황당하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리고 당신 가면 저녁밥은? 엄마 식사는 어쩌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다 제 고함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 며느라기 너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고 서 있어? 어머니, 친정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죄송해요. 저 먼저 갈게요. 저는 신발장으로 달려가 구두를 꺼냈습니다. 마음이 급해 신발 뒤축을 꺾어 신으며 현관문을 열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딜 가? 내 아들 저녁은 차려놓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노인네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제 엄마가 죽는다잖아요.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야. 가는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5시다. 저녁 준비할 시간 아니냐? 내 남편 굶길 작정이야? 지금 밥이 문제예요? 엄마가 오늘을 못 넘기신다는데 밥 타령이 나오세요? 이게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래, 가라. 가. 근데 밥상은 차려놓고 가. 국 끓이고 밥 앉혀놓고 반찬 꺼내놓고 가란 말이다. 그거 하는데 30분도 안 걸려. 시어머니는 신고 있던 덧신을 벗어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꼬깃꼬깃한 앞치마를 집어들어 제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밥 안 차리고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앞치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낡고 더러운 천 조각이 마치 제 인생 같아서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밥 차려주는 기계였던 겁니다. 아니,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기라도 하죠. 이들은 저를 감정 없는 노예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려는 걸까? 그래도 30년 산 부부인데 내 편을 들어주려는 걸까? 1초 정도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차 키를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 당신이 너무 흥분해서 운전하면 사고나. 차라리 밥 후딱 차려놓고 버스 타고 가. 그게 낫겠다.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다니까. 아, 알았다고. 그러니까 밥만 해놓고 가라고. 내가 지금 빚쟁이. 아니, 친구 만나러 가야 해서 차가 필요해서 그래. 남편의 입에서 빚쟁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장모의 죽음보다 자기 도박빚 막으러 갈 차가 더 급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이라도 받아오지 못할까봐, 아니면 제가 없으면 집안이 엉망이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인 겁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짐승보다 못한 두 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빨리 부엌 안 들어가 하며 턱짓을 했고, 남편은 차 키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밥상? 제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밥상. 내가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거 말고 뭐 있냐? 얼른 가서 쌀 씻어.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는데, 엄마가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인간들과 실랑이 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차리면 나는 평생 이 집의 개가 된다. 엄마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밥을 차린다면 나는 짐승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딸이 가. 이 지옥을 뚫고서라도 엄마한테 갈게. 저는 있는 힘껏 현관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쾅 마이너스.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그 굉음 속에는 너는 이제 끝이야라는 시어머니의 저주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갔습니다. 15층부터 1층까지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와 큰 길가로 나섰을 때야 비로소 발밑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왼발에는 검은색 슬리퍼, 오른발에는 굽 낮은 단화.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조차 짝짝이로 신고 뛰쳐나왔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짝짝이 신발,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도로 한복판에 서서 손을 흔들어대는 중년 여성. 영락없는 미친 여자 꼴이었겠죠. 하지만 쪽팔림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제발, 제발 빈 차. 퇴근 시간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었습니다.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1년 같았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기다려. 제발 눈 감지 마. 겨우 잡아탄 택시 안은 믹스커피 냄새와 낡은 시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 요양병원으로요. 저희 엄마가 위독하셔서요.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본 기사님은 제 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차선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빌딩들이 휙휙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핸드폰 시계의 숫자만 보였습니다. 오후 5시 40분.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도로는 붉은 미등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저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까 그 집구석에서 20분만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지고 남편이 차키를 뺏으며 실랑이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엄마일까? 병원일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미안해서 차를 가지고 뒤따라오겠다는 연락일까? 아주 잠깐 0.1초 정도 그런 기대를 했던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제 예상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야, 도어락 비번 바꿨냐? 안 열리잖아. 빨리 답장해. 나 급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인간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아내가 친정엄마 임종을 지키러 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자기 물건 못 챙기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답장을 보내는 대신 핸드폰을 엎어버렸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두 모아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동안 병신처럼 살아서 벌 주시는 거라면 나중에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내 얼굴은 보고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제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반창고를 감고 사셨죠. 제가 시집갈 때 엄마는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선다. 엄마는 그게 딸을 위한 말인 줄 아셨을 겁니다. 당신처럼 거친 시장 바닥에서 구르지 말고 번듯한 집안 며느리로 살길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어.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닌 가만히로 봤어. 기사님, 아직 멀었나요? 아이고, 손님. 앞에서 사고가 났나 봅니다. 차가 꼼짝을 안 하네요.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5분, 20분. 제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꽉 막힌 도로를 향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그때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사랑요양병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는 표현은 관용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1초의 침묵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김정숙님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앞이에요. 다 왔어요.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분하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바이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6시 10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빗소리도 택시 기사님의 라디오 소리도 경적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한 정적 속에 오직 운명하셨습니다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선생님, 저 아직 못 갔어요. 엄마가 저 기다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딸년 얼굴도 안 보고 가실 분 아니에요.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안 돼. 엄마, 안 돼. 저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차창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기사님이 놀라서 백미러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갔대. 나를 두고 갔대. 내가 그 집구석에서 밥상 타령 듣고 있는 동안, 내가 차키 뺏기고 실랑이 하는 그 더러운 시간 동안 엄마는 혼자서 차가운 병실 천장만 보다가 갔대.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제 울음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아무리 내리쳐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너무나 미안해서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문이 열릴 때마다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그러다 결국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다 홀로 눈을 감았을 그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택시는 야속하게도 엄마가 떠나고 10분이 지나서야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산할 정신도 없이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꺼내 기사님에게 던지듯 주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짝짝이 신발이 빗물 고인 바닥에 첨벙거렸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너무나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그 하얀색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엄마가 계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 열린 문 사이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얀 시트를 머리끝까지 덮어 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덮지 마요. 그거 덮지 마. 저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간호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하얀 시트를 걷어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방밥 굶기지 마라 잔소리하던 우리 엄마. 지금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을 약간 벌린 채 굳어버린 우리 엄마. 엄마, 정숙이 왔어. 일어나봐. 응? 나왔어. 밥상 안 차리고 그냥 왔어.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뛰쳐왔어. 그러니까 눈 좀 떠봐. 엄마의 뺨에 제 뺨을 비볐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만져지는데 죽었다니요. 거짓말입니다. 엄마. 제 목소리는 이제 쉰소리가 되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냄새.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했던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꽉 쥔 오른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얼마나 세게 주셨는지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까지 손에 뭘 쥐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따님 오시면 준다고.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가는 손가락 사이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과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아무렇게나 찢은 달력 뒷장에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우리 딸 만난 거 사 먹어라. 사위 눈치 보지 말고. 터져나오던 울음이 턱 막혔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오직 내 걱정뿐이었구나. 나는 시댁 눈치 보느라 임종도 못 지켰는데 엄마는 그 순간에도 나 맛있는 거 사 먹일 생각만 했구나. 엄마의 그 돈을 가슴에 품는 순간 제 안에 뜨거운 슬픔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찼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를 죽였나? 누가 나를 이 시간에 도착하게 만들었나? 누가 감히 이 귀한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막아섰나? 주머니 속에서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었습니다. 액정 위로 남편이라는 2글자가 뜰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엄마의 귀에 대고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가. 나 이제 곰처럼 안 살아. 엄마 눈에 눈물 낸 그 인간들.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해줄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금 들어온 건 누가 관리하기로 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국화향으로 가득했던 빈소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엄마가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그 3일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갑자기 몸살기가 있다는 핑계였고 둘째 날은 중요한 모임이 잡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상주인 사위가 장모 빈소에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김서방은 왜 안 보여? 시댁 어른들은?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안 오셨어? 저는 그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라서요. 곧 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긴요. 며느리 등짝 후려칠 힘은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엄마 가시는 길에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발인 전날 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긴 했지만 표정에는 슬픔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외식 나온 사람들처럼 뻔뻔한 얼굴들이었죠. 남편 민철은 들어오자마자 영정 사진을 향해 대충 고개를 까닥하더니 곧바로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야, 사람들 많이 왔냐? 아까 보니까 화환도 꽤 들어오던데. 왜 대답이 없어? 너 아직도 삐졌냐? 아니, 장모님 돌아가신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연세 드셔서 가신 걸 어쩌라고.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무시하고 육개장 그릇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예, 정신 차려라. 이럴 때일수록 돈 계산 똑바로 해야 해. 부조금 함 열쇠 어딨니? 어머니, 오시자마자 돈 얘기세요? 그럼 어떡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너 장례 비용은 어떻게 했어? 내 친정 오빠는 외국 나가서 못 온다며. 그럼 내가 다 낸 거야?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게 아니라 혹시라도 며느리가 딴 주머니 찰까봐 감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뭐, 알아서 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혹시 쌈짓돈 숨겨둔 거 있었냐? 아니면 사돈이 뭐 남겨준 거라도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돈 뭉치가 생각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엄마의 유산까지 넘볼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손님들 봐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새벽, 남편은 아예 부조금 정산하는 방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좀 도와줄게. 당신 힘들잖아. 필요 없어. 나가. 에이,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사실, 내가 급한 불만 끄면 되거든. 이번에 들어온 부조금, 일단 나 좀 쓰자.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응?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장례식 부조금으로 도박빚을 갚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영정 사진이 바로 저 밖에 있는데, 저는 돈을 세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따라 저 남자의 눈빛, 입가에 묻은 기름기, 비굴한 웃음까지 모든 게 끔찍하게 혐오스러웠습니다. 당신, 정말 쓰레기구나. 뭐, 야, 말 다 했어? 남편한테 쓰레기라니. 엄마 장례식이야. 내 엄마 장례식이라고. 어떻게 여기서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려 죽게 생겼는데. 나가. 뭐? 나가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돈 봉투가 든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놀랐는지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인지 남편은 흠칫 물러섰습니다. 아, 알았어. 조용히 좀 해. 쪽팔리게 진짜.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돈이잖아. 남편은 투덜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방 안. 저는 부조금 봉투들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내가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저런 놈 믿고 30년을 엄마 속 썩이며 살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텅 빈 빈소에 홀로 앉아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향 연기 너머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이제 그만 참아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남편이 사고를 쳐도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려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들을 괴물로 키운 건 다름 아닌 저의 미련한 인내심이었습니다. 내가 참아주니까, 내가 해결해주니까 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짐승들에게 저는 제 살을 떼어 먹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저는 향을 하나 더 피우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쌈짓돈, 그 피 같은 돈으로 저 인간들 배 불리는 짓, 이제 절대 안 해. 엄마가 남겨준 거 단 10원도 저놈들한테 안 뺏겨. 그리고 엄마 임종 못 지키게 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줄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구차에 엄마의 관이 실릴 때 남편은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언제 끝나냐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장례가 끝나면 진짜 전쟁이다. 이제 당신들은 내 남편도 내 시어머니도 아니다. 그저 내가 처단해야 할 빚쟁이들일 뿐. 장지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를 태운 버스는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마치 제 지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겠죠. 저는 이제 그 빛을 향해 혼자 걸어갈 겁니다. 저 뒤에 앉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상속 포기 각서를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 거실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남편의 양말 짝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왔냐? 꼴에 상 치렀다고 얼굴 반쪽된 것 좀 봐라. 유난 떨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힐끔 저를 쳐다보며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굽신거렸을 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예, 너 귀 먹었니? 어른이 말을 하는데 대꾸가 없어? 피곤해서요. 좀 씻을게요. 건조한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지 엄이 죽어서 정신없나 보다 하고 넘겨짚었는지 혀를 쯧쯧 차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씻고 나와서 저녁이나 차려라. 며칠 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더니 속이 니글거려 죽겠다. 얼큰하게 김치찌개나 끓여. 또 밥 타령. 이 집구석 사람들은 뇌 구조가 밥과 돈 두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상복을 벗기도 전에 김치찌개를 찾다니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하고 눈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차려주마. 내들이 원하는 밥상. 하지만 그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예전의 곰 같은 며느리로 돌아온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사실 출근이랄 것도 없는 도박판 출근이지만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마실을 나가는 순간 저는 첩보 요원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죠. 예전부터 남편은 도박빚이나 사채 쓴 내역을 꼬깃꼬깃한 종이에 적어 장롱 밑바닥이나 안 입는 겨울 코트 주머니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역시나 철지나 누렇게 변색된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질꼬질한 차용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일금 3천만 원정. 이자 월 10%. 변제일 2025년 4월 1일. 각서 이번에도 못 갚으면 신체 포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몰래 또 3천만 원이나 빌려 썼더군요. 그것도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 날짜를 보니 엄마 장례식 직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차키에 집착했는지, 왜 조이금에 눈독을 들였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 친정 엄마의 조이금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거고요. 더러운 놈. 저는 차용증들을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검색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잔인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도박, 폭언,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 임종과 장례식에서의 패륜적 행위. 이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요. 그거 명의는 시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제가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장롱 속에 숨겨두셨던 그 통장입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인데 내용을 보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사고 친 거 마금, 시어머니 병원비, 민철이 차 할부금, 엄마는 제게 생활비를 보태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사고 칠 때마다 시댁에 돈 들어갈 때마다 딸이 기죽을까봐, 딸이 구박받을까봐 뒤에서 몰래 돈을 대주셨던 겁니다. 그 돈이 무려 2억이 넘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이 점이 빠진 독 같은 시댁 구멍 메우는데 다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님은 통장 내역을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라 해도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친정어머니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면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채무 변제 내역들, 남편분이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이건 특유 재산 형성 기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비 범주를 넘어서는 악의적 낭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저 인간들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나요? 빈털터리요? 그 이상이죠. 지금 남편분 앞으로 된 빚이 많다고 하셨죠? 이혼과 동시에 대개 수입으로 돌려막던 그 빚들이 터질 겁니다.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까지 뺏기면 아마 길거리에 나앉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풍경을 제대로 즐겨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하고 싶어 하셨던 반찬 가게. 이제 제가 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제 인생.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원하던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국물 맛이 좀 났다. 역시 여자가 집안 단도리를 해야지. 시어머니는 찌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숟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근데 장모님 유산 말이야. 정리 좀 됐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루를 못 참고 또 돈 얘기. 아직이요. 정리 중이에요. 아니, 변호사 쓸 거 뭐 있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복잡하게 돈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은행 쪽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싹 정리해 줄게. 어차피 당신 명의로 돌려놔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봤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여자가 아직 내 빚 모르는구나. 적당히 구슬려서 돈 빼내야지 하고 있겠죠.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빤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뭐 할 말 있어? 아니, 당신 참 열심히 산다 싶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잖아. 남편은 제 말이 칭찬인 줄 알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철이 같은 남편 없다. 너한테 끔찍하잖니. 이번에 상 치를 때도 봐라. 얼마나 듬직하더냐. 듬직? 장례식장에 와서 부조금 탐내던 게 듬직입니까?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어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듬직하죠. 그래서 저도 보답을 좀 하려고요. 보답? 무슨 보답? 두 사람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혹시 엄마 유산으로 차라도 바꿔줄까, 용돈이라도 두둑이 줄까 기대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철들었네. 그래, 그래야지. 부부는 일심동체고 시댁이 잘 돼야 친정도 편안한 법이야.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김치찌개 고기를 건져 남편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밥을 퍼먹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게 당신들이 이 집에서 마음 편히 먹는 마지막 밥일 테니까. 저는 그날 밤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서류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가압류 신청서, 모든 서류의 작성은 끝났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증거 자료는 완벽하게 첨부되었습니다.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디데이는 내일 모레 남편의 생일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한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 선물을 안겨줄 생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아주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보험금 말이야. 그거 지난달에 실효된 거 알지? 당신이 도박하느라 보험료 2달 밀려서 해지 예고장 날아왔을 때 내가 일부러 안 냈거든.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보험은 이미 수익자 변경 다 해놨어. 당신이 챙길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잘 자둬, 여보. 꿈속에서라도 실컷 웃어둬. 깨어나면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철 씨 생일 축하합니다. 거실에 경쾌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미역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차린 진수성찬을 훑어보았고 남편 민철은 고깔 모자를 쓰고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솜씨 죽이네. 역시 내조의 여왕이야. 아침부터 고생했어. 남편이 케이크에 촛불을 껐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보이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제 눈에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선물 증정식 해야지. 당신이 준비했다는 그 큰 선물 말이야. 남편이 손을 내밀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젓가락을 든 채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얘. 뭐니? 집 문서니? 아니면 차키니? 저는 식탁 아래에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식탁 위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기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 뭐야? 땅 문서야? 남편이 허겁지겁 봉투를 낚아채 뜯었습니다.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쳐든 남편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가 1초, 2초.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 뭐라고? 이혼? 시어머니가 먹던 갈비찜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너 돌았니? 생일날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모서리를 짚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높고 거대해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수 없죠? 네, 재수 없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선물 되시라고. 김정숙, 너 지금 장난해? 엄마 유산 좀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남편이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삿대질을 해대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로웠습니다. 유산? 그래, 그 얘기 잘 나왔네. 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남긴 낡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봐. 똑똑히 봐. 이게 뭔데? 내가 작년에 도박하다 날린 3천만 원, 재작년에 사고 쳐서 합의금으로 쓴 2천만 원, 그리고 내 엄마 병원비, 내 차 할부금. 그거 다 어디서 났게? 그거야 당신이 식당 일해서 번 돈이랑 적금 깬 거. 착각하지 마. 내가 식당 설거지에서 번 돈으로 그 큰 돈을 어떻게 막아? 그거 다 우리 엄마 쌈짓돈이었어. 뭐? 우리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 따가며 10년, 20년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고. 사위란 놈이 기죽을까봐, 딸년이 구박받을까봐, 내 놈 사고 칠 때마다 엄마가 뒤에서 몰래 채워 넣어준 돈이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 밥상이나 차려? 장모님 죽는 게 대수냐고? 사람이면 짐승도 은혜는 알아.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남편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숟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소리 지르면 다냐? 내 친정 엄마가 돈 좀 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유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이 시간부로 제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집 생활비 통장, 자동이체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이번 달부터 미납일 거예요. 뭐라고? 이제 당신들 힘으로 살아봐요. 밥상을 차려 먹든 굶든 빚쟁이한테 쫓기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 2개가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짐을 정리하는 데는 딱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이 고작 가방 2개라니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미련도 없다는 뜻이겠죠.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못 가. 누구 마음대로 나가. 나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비켜. 못 비켜. 장모님 돈? 그래, 고맙게 썼어. 근데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증여야.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그래, 따져. 법원에서 보자고. 근데 그거 알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변호사 비용, 그것도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뭐? 당신 지금 수중에 현금 얼마 있어?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사채 이자는 있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이 아끼는 저 65인치 TV,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저 소파. 제가 손가락으로 가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다 내 카드로 산 거야. 영수증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일 중고가전센터에서 가지러 올 거야. 문 안 열어주면 주거 침입이랑 절도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야, 이 독한 년아. 남편이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예전에 힘없고 주눅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손대지 마. 폭행 추가되면 위자료만 더 올라가. 남편은 멈칫하며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아드님 밥상, 이제 어머니가 평생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소원대로 되셨으니 축하드려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가, 예,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할게. 돌아와라. 시어머니가 뒤늦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돈줄이, 제 노동력이 사라진다는 공포가 엄습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각서 쓸게. 다시는 도박 안 할게. 까지마. 남편도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거나. 저는 남편을 벌레 털어내듯 발로 밀어냈습니다. 늦었어. 기회는 장례식장에서 끝났어. 당신들이 내 엄마 빈소에서 돈 얘기 꺼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도어락 잠금 해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남으로 만나요, 우리. 쾅 마이너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명쾌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 같은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숙.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제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는 기묘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생했어, 정수가.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맑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기사님, 일단 강변북로 좀 달려주세요. 창문 다 열고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시원한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름들을 하나씩 수정했습니다. 시어머니 피고일, 남편 피고이,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남은 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의 싸움뿐.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엄마가 남겨준 든든한 방패유산화, 제가 갈고 닦은 창증거이 있으니까요. 엄마 봤지? 나 시원하게 한 방 먹였어. 이제 시작이야. 밤하늘의 달이 엄마 얼굴처럼 환하게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으악, 내 TV, 내 냉장고. 안 돼, 이놈들아.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파란 조끼를 입은 인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65인치 TV를 벽에서 떼어내고 양문형 냉장고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이거 다 김정숙 씨 명의로 된 물건이고 정당하게 매입 절차 밟고 가져가는 겁니다. 방해하시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뭐? 업무방해? 야, 이 도둑놈들아.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살림을 가져가. 시어머니가 인부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매달렸지만 남편 민철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만 있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했고 눈은 퀭하니 풀려 있었습니다. 아, 민철아, 너 뭐하고 있어? 내 마누라가 보낸 깡패들이 내 살림 다 털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아, 엄마 좀 시끄러워. 머리 깨질 것 같아. 이 등신 같은 놈, 사내 새끼가 되어서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해서 이 꼴을 당해? 애구구,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냉정했습니다. 소파, 김치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안방 침대 매트리스까지 제가 혼수로 해왔거나 제 카드로 할부 긁어산 모든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30분 뒤 화려했던 30평 아파트 거실에는 덩그러니 먼지 굴러다니는 자국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앤틱 장식장도 남편이 보물단지처럼 모시던 오디오 세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낡은 식탁 하나와 색이 바랜 방석 몇 개뿐. 집은 순식간에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가전제품 수거 완료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중고 매입 대금은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일 처리가 빠르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압류 집행관들이 방문할 겁니다. 남편분 채무가 워낙 많아서 아마 사채업자들도 냄새 맡고 움직일 텐데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겹치겠군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겪을 지옥, 제가 알 바 아니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입금 350만 원 중고센터.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샀던 물건들 헐값에 팔아치웠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 새 출발을 위한 그릇이나 사야겠습니다. 다시 시댁. 아니, 그 집 상황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냉장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콘센트 구멍만 휑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민철아, 밥 없냐? 배고파 죽겠다. 며느리 그년이 쌀통까지 가져갔나 보다. 독한 년. 아, 몰라. 시켜 먹어. 짜장면이나 시켜.
남편은 방바닥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배달앱을 켜고 주문 버튼을 눌렀지만 곧바로 결제 실패 잔액 부족 알림이 떴습니다. 제 카드를 정지시켰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젠장, 카드도 막혔어. 엄마, 현금 좀 있어? 내가 현금이 어딨냐? 내가 저번에 다 가져갔잖아. 노름빚 갚는다고. 아, 진짜. 그럼 굴무라는 거야 뭐야?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아니고 주먹으로 철문을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김민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왔다. 그놈들이야. 누구냐? 사채업자. 엄마, 조용히 해. 없는 척해. 제발. 남편은 벌벌 떨며 안방 장롱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덜덜 떨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바꿀 정신도 없었을 테니 당연히 0000이나 1234였겠죠.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셋이 구둣발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집구석 꼬라지 봐라. 벌써 털렸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껌을 씹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금목걸이를 한 그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시어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항의하자 남자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요? 10년 전에 이 앞에서 과일 장사하던 박씨 아들인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어디서 썩은 과일 파냐고 바구니 걷어차고 침 뱉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억울해서 우는 거 보고 내가 다짐했지. 꼭 성공해서 갚아주겠다고. 근데 이렇게 채권자로 만나네. 세상 참 좁죠? 남자는 품에서 빨간 딱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 작업 시작해. 돈 될 만한 건 다 붙여. 숟가락 하나까지. 예, 형님. 나머지 두 남자가 신이 나서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낡은 식탁, 시어머니의 화장대, 그리고 장롱문까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우리 영감 제사상에 올리는 촛대라고. 시어머니가 유기 촛대를 뺏으려 하자 남자가 가볍게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네. 강도야,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세요. 우린 법원 판결문 들고 온 거니까. 아, 그리고 김민철 씨? 거기 숨어 있으면 안 더워요? 남자가 장롱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불 사이에 처박혀 있던 남편이 비명도 못 지르고 끌려 나왔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연락해서 돈 받아낼게요. 며칠만. 아내, 그 김정숙 씨? 그분이 우리한테 정보 주던데 여기 숨어 있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연대보증해지각서 내용 증명으로 다 보냈더라고. 당신 빚은 당신이 갚아야지. 왜 엄한 마누라를 팔아? 남자는 남편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3천 안 갚으면 이 집 경매 넘기고 너희 모자는 길바닥이야. 알겠어? 사채업자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퉁퉁 부은 뺨을 감싸 쥐고 훌쩍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이 미친놈아. 지금 밥이 넘어가냐? 내 마누라 어디 갔어? 당장 잡아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데려오란 말이야. 전화 안 받는데 어떡해. 차단했다잖아. 그럼 찾아가야지. 친정이든 어디든 뒤져서라도 데려와야 할 거 아니야. 돈줄 끊기니까 아주 죽겠다 내가. 그때 현관문에 꽂혀있던 고지서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전 예고장,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 이미 3개월이나 밀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관리비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한 건 이번 달이지만 그 전부터 남편이 제 몰래 공과금 낼 돈을 빼돌려 썼던 모양입니다. 불도 끊긴대. 남편이 종이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전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TV도 불빛도 없는 집. 그곳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산 중 일부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기 전까지 며칠간은 저를 위해 사치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주세요. 레드 와인으로요. 웨이터가 따라주는 붉은 와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헐뜯고 있겠지. 배고픔에 지쳐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라도 찾고 있을까?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저런 인간들과 30년을 살았다니. 내 인생의 절반을 저런 쓰레기통에 처박혀 살았다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가 준 돈 이렇게 써서 미안해. 하지만 나 너무 행복해. 아니,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핸드폰을 꺼내 차단된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정수가 애미가 죽을 죄를 졌다. 아, 너 어디야? 당장 안 와? 경찰에 신고한다. 여보, 사채업자 왔었어. 나 무서워. 살려줘. 애원하다가 화내다가 협박하다가 다시 비는 꼴이라니. 일관성도 없고 진심도 없는 텍스트 쪼가리들. 저는 모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 핸드폰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의 아파트. 시어머니가 주섬주섬 뭔가를 찾았습니다. 아까 사채업자가 발로 찼던 빨간 딱지 붙은 유기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쓰다 남은 양초 하나를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겨우 거실을 밝혔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모자는 초라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찬장에서 찾아낸 식은 밥 한 덩이와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쉰 김치 쪼가리. 엄마, 나 배고파. 남편이 쉰 김치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울먹였습니다. 처먹어라, 처먹어. 내가 싼 똥 내가 치우지도 못하고. 에휴. 시어머니는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그년이 밥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렸는데 따뜻한 찌개에 갓 지은 밥 냄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게 호강인 줄 모르고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아니 택시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처럼.
바람 앞에 등불,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처럼. 남편은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쌍함? 아마도 후자였을 겁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들이니까요. 여보, 보고 싶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역겨운 고백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의 부엌입니다.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향긋한 나물 무침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이랑 더덕무침 좀 줘요. 저번에 사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맛있다고 난리네. 어머, 정말요? 고마워라. 제가 덤으로 파김치 좀 더 넣어드릴게요. 저는 하얀 위생 모자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1년 전 그 칙칙하고 그늘졌던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 2억 원.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선물해준 날개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상가 1층에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엄마의 부엌. 엄마가 평생 간직했던 손맛 레시피를 되살려 만든 반찬들은 오픈 한 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대박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방송 한번 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맛이 예술인데? 단골 손님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찍히는 수익금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퇴근 후에는 나를 위해 요가를 다니고 주말에는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김정숙으로 사는 살. 그것은 달콤했고 짜릿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살아. 엄마 덕분에. 반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저 밑바닥. 곰팡이 핀 벽지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5평짜리 쪽방. 아이고 삭신이야.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셔 죽겠네. 김 여사 아니 이제는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 된 전 시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0평 아파트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엄마 밥 없어? 나 배고파. 이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난 남편 민철이 칭얼거렸습니다. 1년 전 아파트 경매로 쫓겨난 뒤 두 사람은 이 좁은 고시원 같은 쪽방촌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사채업자들의 독촉을 피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힘들다며 방구석에 처박혀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밥을 해먹을 거 아니냐? 아씨, 노가다 판도 요즘 일거리 없대. 엄마가 폐지판 돈 있잖아. 그걸로 라면이나 사 먹자. 이 미친놈아. 그게 무슨 돈이라고. 내 약값도 모자라 죽겠는데.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잠 좀 자게. 옆방 남자의 고함에 민철은 깨갱하며 목을 움츠렸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건 그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정숙이 그녀는 잘 살고 있으려나. 시어머니가 멍하니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위자료다 뭐다 해서 내 아파트 값에서 집은 챙겨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엄마, 그 얘기 그만해. 법원에서 판결 난 걸 어떡해. 내가 도박한 게 증거가 다 있어서 꼼짝 못한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3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그때였습니다. 민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 사장. 그 지긋지긋한 사채업자였습니다. 히, 또 전화 왔어. 받지 마. 받지 마라, 민철아. 하지만 안 받으면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제가 이번 달 이자는 꼭. 야, 김민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쥐새끼처럼 살래?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까? 네. 정보요? 너 내전 마누라 소식 못 들었어? 요 옆 동네에 반찬 가게 차렸는데 아주 대박이 났던데? 줄 서서 먹더라, 야. 뭐라고요? 정수기가요? 민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 가게 권리금만 해도 억소리 나겠던데. 야, 너는 마누라가 돈방석에 앉았는데 쪽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냐? 재주도 없다, 쯧쯧. 잘 좀 해봐라. 다시 합치면 내 돈도 갚고 너도 팔자 필 거 아니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가 대박이 났다? 돈방석에 앉았다? 민철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정숙이 그 여자가 대박이 났대. 반찬 가게 차려서 떼돈을 벌고 있대. 뭐야? 그게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도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장모 유산이 꽤 됐던 거야. 그년이 그거 홀라당 챙겨서 나간 거라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엄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채업자 형님이 그러는데 다시 합치면 팔자핀데. 그래, 부부 싸움 칼로 물백이잖아. 내가 가서 싹싹 빌면 받아주지 않을까? 30년 정이 있는데? 그럼, 암만 그렇고 말고, 여자는 늙으면 남편밖에 없는 거야. 그년도 혼자 살기 적적할 텐데, 우리가 가서 좀 달래주고 비비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거다. 두 모자는 서로 마주보며 희망에 찬, 아니 망상에 찌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쪽방의 퀴퀴한 냄새도 잊은 채 그들은 이미 정숙의 가게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민철아. 가서 우리 며느리 좀 데려오자. 아니, 내 돈 찾으러 가자. 그래, 엄마. 내가 꽃이라도 사들고 가야 하나? 아, 돈이 없지. 일단 그냥 가자. 가서 얼굴 보면 맘 약해질 거야. 그날 저녁 엄마의 부엌 앞 마감 청소를 하고 있던 저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듯 낯선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등산 점퍼에 며칠 안 감은 듯한 떡진 머리, 그리고 잔뜩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1년 전 제 조의금을 탐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 김민철. 그는 가게 안의 화려한 조명과 진열된 반찬들, 그리고 굶고 정산을 하고 있는 제 손을 번갈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부잣집 창문을 훔쳐보듯, 아니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말이죠. 저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냄새를 맡고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기생충이니까요. 숙주 없이는 못 사는, 피를 빨아먹어야만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그는 잠금 장치를 철컥 소리나게 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유리창 밖에 민철이 움찔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여보 나야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역겨웠습니다. 1년 전 엄마 영정 앞에서 돈 달라고 징징대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스토커가 찾아와서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하려고요. 제 입모양을 읽은 걸까요? 아니면 제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을 본 걸까요?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가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래, 맴돌아봐. 들어올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민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 제가 닫고 나온 현관문 뒤에서 절규하던 그 모습보다 더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나오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저 인간들,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신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단체 주문도 들어왔으니까요. 제 인생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썩어가는 걸음 더미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향기로운 꽃밭에서 말이죠. 아, 김정숙, 문 열어. 내가 내 시어머니야.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남편 민철이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어제 남편을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채업자의 압박에 몰린 쥐들은 결국 고양이 앞이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채 블라인드만 걷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전 제 등짝을 후려치며 밥상 차려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하고 초라한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문 좀 열어다오. 내가 할 말이 있다. 정수가,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문 좀 열어봐. 민철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냐, 돈 떼먹었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쪽팔림보다 배고픔이 빚독촉의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겠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게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안에서 말하면 밖으로 들리게 하는 인터폰이었습니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제 신성한 가게에 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하세요. 아이고, 정수가, 너 얼굴이 참 좋아졌구나. 그래, 가게도 번듯하고 내가 꿈을 잘 꿨나 보다.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랑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니, 용건만 말씀하세요. 저 영업 준비해야 해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정이 좀 딱하게 됐다. 집도 넘어가고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우리 좀 걷어주면 안 되겠니? 30년 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매몰차게 굴면 안 되지. 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잖니.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처럼요? 딸한테 친정엄마 위독하다는데 밥상 차리라고 앞치마 던지나요? 딸한테 장례식장에서 돈 내놓으라고 닥달하나요? 제 차가운 일갈의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철이 나섰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사채업자들이 우리 죽인대. 엄마랑 나랑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민철은 정말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모자가 나란히 가게 앞에서 읍소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동정심 대신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의 부고를 듣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날. 엄마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날. 당신들, 지금 춥고 배고프니까 나 찾아왔지? 내가 마냥 망해서 알거지 됐으면 찾아왔겠어? 아, 아니야. 정말 보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 당신들 눈에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돈만 보이잖아. 저는 가게 안쪽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악 마이너스. 으악, 차가워.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벼락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여긴 너희들 밥줄 아니야. 너희 밥줄은 1년 전에 너희 스스로 끊었어. 내 엄마 죽어가던 날 밥상 타령하던 그 주둥이로 끊어버렸다고. 인연이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올라. 내가 내 시험이야. 어디 어른한테 물을 뿌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얄팍한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가게 문을 내리치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내년이 훔쳐간 내 아파트 돈 내놔. 그 돈 내 돈이야. 도둑년아. 문 열어. 야, 김정숙. 문 열라고. 너 죽고 나 죽자. 남편은 짱돌을 주워 유리창을 깨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관 2명이 남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며느리가 시험이 잡네 하며 통곡쇼를 시작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김민철 씨,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및 기물파손 미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거 나. 여보, 정수가. 나 좀 살려줘. 나 끌려가면 죽어. 남편이 경찰차에 태워지며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년도 천벌 받을 거다. 자식 없는 년이 늙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경찰차가 멀어지고 소란스러웠던 가게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2번 다시 영원히 열리지 않을 마음의 문을 잠그듯이. 천벌? 그래, 천벌은 당신들이 받고 있는 거야. 저는 빗자루를 들고 그들이 흘리고 간 흙탕물과 쓰레기를 쓸어냈습니다. 싹싹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묻어있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엄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요. 엄마, 나왔어. 엄마의 묘비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 3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까 가게 앞에서는 그렇게 독하게 굴었는데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광쟁이 딸이 되나 봅니다. 엄마, 봤어? 나 오늘 그 사람들한테 물 뿌렸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나 이제 곰 아니야. 여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됐어.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엄마가 잘했다. 내 새끼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나 이렇게 잘 살아. 가게도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해.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돈도 좋고 성공도 좋은데 그냥 엄마랑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더 그리워. 저는 묘비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서러움,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자유에 대한 안도감까지 모든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자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안하실 겁니다. 딸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밥상 차리는 기계가 아닌 당당한 사장님으로 사는 걸 보셨으니까요.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안 울어. 저 인간들 평생 감옥이랑 쪽방촌 오가며 지옥 속에 살게 될 거야. 나는 여기서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묘비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에 올 땐 더 맛있는 거 사올게. 사랑해, 엄마. 산에서 내려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의 예약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내일 점심 도시락 쉰게 되죠?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게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어둡고 축축한 과거 시대가 닫힌 문 뒤에 갇혀 있고 제 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미래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밥상 차리지 마라. 내 인생의 밥상은 내가 제일 맛있는 걸로 차려 먹어라. 네, 엄마.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제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울 거예요.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길가에 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저처럼 아주 멀리, 아주 높이.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